보성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 물어보셨는데 녹차잖아요. 녹차. 그리고 그린티 사우루스라고 할 수도 없고 넉차 사우루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걸 하고 싶다. 네. 제가 메일을 드렸죠. 그러면은 그 한국에 찾아보니까는 뭐 위인들 많은데 위인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 어떻겠냐. 뭐 이순신 사우루스나 세종 사우루스. 예. 근데 알 훔쳐먹는 범인한테 아 그러네. 좀 약간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아니 홍길동 사우루스, 엄복동 사우루스 왜 나온 거죠?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새끼 새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벽을 기어 올라가는 거를 보게 돼요. 아 파드닥 파드닥 하면서 다리로 빨리 끄덕끄덕 가나?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어머, 아가.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잘 올라가요. 오 이거면 근데 이거면 모든 게 다 조각에 맞춰진다. 아 그죠? 네. 달리기도 하고요. 네. 네. 날개짓도 해요. 네. 그 재밌게도 오늘날 살아있는 정말 다양한 새들이 어릴 때 잘 못 날 때 저런 식으로 해서 높은 데로 올라가요. 와. 심지어는 저기 지금 되게 꽤 높은 각도로 돼 있는데도 올라가죠. 이게 100도가 넘어가도 올라가요. 와. 오. 저기 날개짓을 하면서 몸을 최대한 그 벽면에 붙게끔 해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날 살아있는 새들 중에 날지 못하는 새들 중에서도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닭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저녁에 천적을 피해서 잠을 자거나 할 때도 그렇고요. 그럼 올라가면은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예. 네. 또 재미난 걸 찾았어요. 네. 어떻게 내려와요? 날개짓을 하면서 내려와요. 새끼 새들이. 근데 저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떨어지는 것보다 네. 날개짓을 하면서 내려오면요. 균형을 잡을 수도 있고 몸이 어디로 가게끔 이렇게 방향을 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ntrolled Flapping Descent라고 불러요. 그래서 웨어랑 CFD라는 행동이 동시에 진화했을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물론 저게 이제 화석 기록으로는 남지는 않겠죠. 근데 일단은 오늘날 살아있는 대부분의 아기 새들 아기 보면, 새들이 다 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아 근데 뭐 아기 새들이 그렇다는 거지 옛날에 샀던 공룡이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라고 충분히 질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새끼 새들이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그 진화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형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찰되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진화 과정들을 재현을 하기는 해요. 예. 대표적인 게 기낭이에요. 해 주변에 발달되어 있는 공기주머니들을 말하는 건데 수강류 공룡들을 보면요. 원시적인 수강류 공룡들은 이 기낭이 목뼈에만 이렇게 침투되어 있어요. 원시적인 수강류들도 보면은 기낭이 목뼈 안으로 침투를 해가지고요. 이게 뼈가 더 비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낭은 더 커질 수가 있고. 근데 얘네가 진화 과정 보면은 나중에 이제 더 큰 육식공룡으로 진화하게 되면서 등뼈도 이렇게 침투하게 돼요. 골반까지. 그러다가 새랑 가까운 데이노니쿠스라는 이런 공룡이 되면은 꼬리까지 침투해요. 오늘날 새는 척추뼈를 따라서 골반뼈랑 이야. 다 침투돼 있어요. 근데 물론 모든 조류에서 다 관찰된 건 아닌데 닭의 경우는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목뼈에만 이렇게 기낭들이 침투돼 있어요. 근데 성장 과정 중에 네. 이 기낭들이 천천히 등이랑 골반, 꼬리를 따라서 뼈 안으로 침투를 해요. 예. 그 진화 과정을 그대로 재현을 해요. 성장을 하면서. 그 수강류의 그런 긴 사이클을 네. 태어나서 성장 과정의 그 초반에 그걸 다 재현을 해요. 신기하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충분히 저는 가능한 가능성이 것 있고 같다. 사실 이거 외에는 더 좋은 해석이 지금 나온 적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미크로랍토르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처음에 보고될 때 네이처에도 나오고 하다가 지금 약간 사그라든 공룡 중 하나예요. 아. 근데 뭐 비스무리한 공룡들이 또 발견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카이홍이라고 하는 공룡인데 얘도 보면 약간 미크로랍토르처럼 생기긴 했지만은 확실한 건 미크로랍토르 그리고 새 쪽 계통의 공룡이긴 해요. 근데 이 공룡 재밌는 게 색깔이에요. 그러게요. 예. AI로 그린 느낌이네요. 예, 저 공룡은요 어느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 색깔이 조금씩 달랐어요. 왜냐하면요 저 공룡도 이제 멜라노솜을 연구를 해봤는데 멜라노솜이 접시 모양이었어요. 엥? 접시 모양 멜라노솜은요 빛을 반사시켜요. 그러니까 물 위에 기름 떠 있는 것처럼 보면 그렇죠. 이렇게 무지갯빛이잖아요. 네. 저 공룡은 무지갯빛 공룡이었어요. 이야. 네. 우와. 멋있네요. 네, 그래서 주라기 후기쯤에 아마 살았을 텐데 당시 환경에서 살았던 제일 이쁜 공룡이었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한 이만합니다. 그래서 카이용 같은 공룡도 있었고요. 저 공룡도 아마 미크로랍토랑 비슷하게 날개짓을 하면서 이제 뭐 나무 위로 올라갔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이야. 그리고 이제 날개를 갖고 있다 가지고 다 날 필요는 없어요. 멋일 수도 있는 거죠. 멋일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물 속으로 들어간 애들도 있어요. 우와. 펭귄도 보면 앞다리가 날개잖아요. 앞다리를 위아래로 펭귄처럼 헤엄을 치는 오. 공룡도 발견이 됐어요.
이 공룡 같은 경우는 제 후배가 연구했던 공룡이에요. 그래서 보면 밑에 이제 최유식 작가라고 모어 사이언스 네. 포스터 포스터 저희 함께 예, 포스터 작업하신 만든 분. 네. 네. 그분이 그 보건도를 작업을 해주셨는데 저게 야. 지금 재작년에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나토베나토르라고 해서 헤엄치는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저 공룡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 뭐 가마우지라든지 이런 동물처럼 예, 가마우지. 예,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물고기도 이렇게 사냥을 했던 동물이고요. 재밌게도 저 공룡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벨로키랍토르에 또 가까운 친척이기도 해요. 벨로키랍토르의 조상들은 하늘을 날았다가 몸이 무거워지면서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또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서만 100% 살았던 건 아니고요. 먹이를 잡기 위해서만 아마 물속에 들어갔다가 뭐 산란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물 밖으로 나와서 생활을 했을 거고요. 쟤는 그렇게 큰 공룡이 아니에요. 고양이만 했습니다. 예, 작아요. 그래서 날개가 있다고 해서 꼭 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비슷한 무리의 공룡인데요. 날개를 완전 다르게 개조한 공룡도 있어요. 오, 기대됩니다. 네. 이런 공룡도 있어요. 박쥐 날개 같아요. 아, 맞아요. 얘를 좀 쉬운 말로는 박쥐 날개 공룡, 박쥐 공룡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 얘네 같은 경우는 스칸소리옵테릭스류라고 하는데 좀 어렵죠. 이 공룡 같은 경우는 학명이 이예요, 이. 이 선생님이 발견했나 보네요. 아닙니다. 이게 원래 아닌가요? 그 한자로 그 날개 입자를 이제 라틴어로 좀 바꾼 거예요. 지금 현재 보고된 공룡 중에서 학명이 제일 짧아요. 그래서 저 공룡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 깃털들을 크게 진화를 시켜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런 새 날개를 만든 게 아니라 갑자기 옆구리에 있는 피부막을 넓혀가지고 약간 박쥐 같은 날개를 만든 애들이에요. 그래서 쟤네는 동력 비행보다는 오히려 활공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나무 위에 살면서. 그러니까 꼬리도 되게 짧고요. 네. 꼬리 끝에 긴 거는 저 깃털이에요. 예, 과시용 깃털이고요. 예. 그리고 저 앞다리에 피부막을 지탱하기 위해서 발가락이 3개인데 그래서 저런 공룡도 이렇게 많이 번성하진 않았어요. 중국 일대에서 주로 많이 살긴 했는데 중국의 그런 숲 지역에서 활공을 조금 하다가 나중에는 백악기 들어가면서 아마 다 멸종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크기는 얼마네요? 작아요. 한 비둘기보다 조금 더 작을 거예요. 네, 작은 공룡입니다. 이치.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네. 이치. 예, 이치. 예. 네. 또 이제 보통 수강류 하면은 수강류 안에 새가 있고 네. 작은 육식 공룡이 진화해서 새가 됐다는 공룡 좋아하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있어봤자 뭐 중간에 뭐 벨로키랍토르, 뭐 데이노니쿠스 같은 애들이 있다가 시조새 나왔다가 갑자기 새가 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이상한 동물들 진짜 많아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익류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조익류라는 무리는요 조류를 포함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조류는 조익류 안에 포함이 되고요. 네. 시조새를 옛날에는 가장 오래된 새라고 봤었는데 사실 오늘날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조류에 속하는 동물만 새라고 봐요. 물론 그렇게 안 보는 학자들도 있긴 있어요. 조익류는 더 큰 개념이고요. 조익류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류 중 하나가 바로 시조새예요. 근데 시조새는 사실 새는 아닌데 새로 향하는 여러 가지 조상벌 되는 동물 중에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시조새랑 그 조류 사이에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조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깃털 달린 공룡들인데 부리도 갖고 있고 근데 되게 새처럼 생긴 애들이에요. 아, 하지만 근데 새는 아니에요. 새는 아니에요. 조류가 아닌 거죠. 네. 얘네들의 진화 과정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조류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조류의 특징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조새 보면은 꼬리가 어때요? 꼬리가 길쭉하죠. 네. 근데 진화 과정 중에 보면은 이 꼬리가 짧아져요. 그다음에 그 부채 같은 꼬리깃이 나와요. 오늘날의 새들 보면 꼬리깃이 다 부채처럼 생겼잖아요. 네.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늘을 날거나 근데 방향도 잡아주지만은 속도를 늦출 때 브레이크 역할도 해줘요. 그 공기 중에 공기와의 마찰력을 증가시켜서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새를 날 때 막 빠르게 날다가 갑자기 멈출 때는 꼬리깃을 확 펴요. 오. 예. 진화 과정 중에 처음에는 수강류의 뒷발을 보시면요. 발가락이 4개예요. 네. 처음에는 이게 첫 번째 발가락이 제일 짧고요. 옆으로 나 있다가 진화 과정 중에 이게 뒤로 향해요. 뒤로 향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나무가지를 잘 잡을 수 있게 돼요. 그립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조익류에서 중간쯤에 해당될 때 그쯤에 그 첫 번째 발가락이 돌아가고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궁금한 게 시조새는 새가 아니고 네. 조익류인데 에이비스는 이제 조류라고 우리가 명명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앞단까지 조류라고 포함할 수는 없었는지 딱 왜 쟤부터 조류인지가 명확히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약속한 건지가 궁금하네요. 일단은 조류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빨이 없는 거예요. 아 명확한 게 있군요. 네. 어. 제가 보시면은 ABS 옆에 제가 투틀리스라고 써놨어요. 예. 예. 공룡 책에 잘 등장하지 않는 공룡들이에요. 얘네들은. 아 너무 무명 네. 조익류들이군요. 네. 조류는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냥 깃털 공룡인 거잖아요. 근데 책에는 공룡 책에는 잘 안 나오는. 아. 그럴 수 있죠. 네. 하지만 또 한 시대를 풍미했었다.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번성했어요. 네. 제가 이제 이 조익류에 해당되는 애들 중에 좀 특이한 애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오. 에이? 얘는 이제 발라우르라고 하는 조익류예요. 네. 근데 보시면은 약간 좀 덩치 큰 시조새처럼 생겼죠. 예. 네. 저 공룡이 원래 처음에 사실 보고가 됐을 때는요, 드로마이오사우루스인 줄 알았어요. 벨로키랍토르라든지 데이노니쿠스에 가까운 친척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요, 벨로키랍토르의 중요한 특징이 남 모양의 발톱을 갖고 있어요. 아, 두 번째 맞아요. 발톱이 네. 남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거랑 있잖아요. 들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발라우르도 비슷한 발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난 모양의 발톱을 2개나 갖고 있었어요. 어머. 처음에 보고될 때는 와, 남 모양 발톱이 2개나 달린 랩터다라고 네. 홍보가 됐었는데, 네. 투낫 랩터. 근데 지금은 이제 드로마이오사우루스류가 아니라 조익류에 해당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저거의 역할이 뭐냐면은 영화에서는 이렇게 막 큰 덩치 큰 동물의 배를 갈라가지고 뭐 내장을 튀어나오게 해서 죽였을 거라고 보통은 많이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진 못하고요. 아마 작은 먹잇감을 이렇게 꽉 붙잡는 용도로 쓰였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남모양 발톱이 발당 2개나 있으니까는 더 잘 잡았겠죠. 네. 또 재밌게도 저 공룡이 또 골반 또 살짝 넓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얘네가 고기도 먹었지만은 뭐 과일이라든지 식물도 먹는 잡식성 공룡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원시 조익류의 특징이 뭐냐면은 꼬리가 이렇게 길쭉하고 양 옆으로 이렇게 깃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시조새의 꼬리처럼. 근데 나중에 이런 무리보다 좀 더 진화된 얘들을 보면요, 꼬리가 또 달라져요. 이런 얘들이 등장해요. 얘는 이제 예올로르니스라고 하는 중국에서 발견된 조익류인데요. 과거에 돌아가서 보면은 그냥 새라고 생각할 그러게요. 거예요. 했겠죠. 네. 지금 봐도 그냥 새 같은 네. 느낌이네요. 근데 저 친구를 보면은 꼬리가 일단 굉장히 길죠. 그러게요. 뼈로 이루어진 긴 꼬리를 갖고 있고요. 시조새랑은 좀 다른 꼬리를 갖고 있어요. 시조새는 그 긴 꼬리 옆으로 해가지고 깃털들이 뻗어 있는데, 네. 쟤는 그 끝에만 부채처럼 네. 꼬리깃이 있고요. 재밌게도 꼬리깃이 꼬리가 시작되는 부위에도 있어요. 정답 성선택. 다 잘 될 거야, 님. 네. 일단은 꼬리가 시작되는 부위에 있는 풍성한 깃털은 성선택용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별 다른 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꼬리깃 보면은 시조새 때는 꼬리를 따라서 양옆에 풍성한 깃털들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저게 옆에 꼬리깃이 풍성하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있대요. 뭐냐면은 공기와의 마찰을 많이 줄여줘요. 그래서 시조새 때보다는 훨씬 더 하늘을 잘 날았던 동물이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저기 슬라이드에 왼쪽 그림 먼저 볼게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2가지 꼬리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왼쪽에 있는 꼬리가 전형적인 시조새 꼬리예요. 네. 그러니까 발라우르도 저런 형태의 꼬리를 갖고 있었고요. 오늘날 새들은 꼬리뼈는 짧고 대신에 깃털이 커가지고 이렇게 부채 형태로 펴지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올로니스 혹은 예올로니스와 유사한 공룡들은 저 꼬리 형태가 2가지 형태를 합친 중간 형태의 꼬리를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꼬리뼈는 길쭉하게 있는데 꼬리 끝에는 또 부채 모양의 꽁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꼬리의 진화에도 되게 좀 좋은 단서가 된 동물이에요. 유명하지 않은 조익류입니다. 그래서 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재밌네요. 그래서 저 보시면 옆에 지금 논문에서 가져온 여러 개체의 꼬리인데, 네. 지금 하얀색 화살표로 가리킨 곳이 이제 엉덩이 쪽에 있는 긴 깃털이고요. 어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다 꼬리 끝에 있는 깃털이에요. 그 중간에는 긴 깃털이 없어요. 진짜 그러네요. 깔끔하네요. 네, 네. 여러 마리가 발견돼가지고 예. 이제는 이제 저 복원이 맞다는 거를 학자들이 알아냈어요. 네. 하지만 나중에는 꼬리가 다 짧아져요. 짧아지는데 희한하게도 이런 조류를 제외한 조익류들을 보면요, 꼬리 자체는 짧은데 꼬리 끝에 긴 깃털을 갖고 있어요. 성선택용이겠죠. 저것도. 그쵸. 근데 보면은 대부분이 다 저렇게 한 쌍을 갖고 있어요. 저 모양이 재밌는 게 길쭉하다가 끝 부분이 이렇게 넓적해요. 그 모양이 배드민턴 채 같다 해가지고 라켓형 깃털이라고 불러요. 라켓형 꽁지깃. 그래서 저 조익류 같은 경우는 컨피시우스 오르니스예요. 그게 뭐냐면은 공자. 공자. 네, 공자 맹자. 공자맹자. 아, 공자. 공자새예요. 공자새. 네. 중국에서 이게 발견이 됐나 네, 중국에서 발견됐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냥 붙인 건가? 그 나라의 위인의 이름을 붙여주기도 해요. 아. 네. 저 동물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공룡 연구하기 전에는 도마뱀 화석을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한 이렇게 도마뱀 중에 이제 아스프로사우루스라는 도마뱀이 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뭐 7천만 년 전쯤에 보성 일대에 살았던 몸 길이가 한 2m 되는 도마뱀, 코모도 왕도마뱀이랑 비슷한 종류의 도마뱀이에요. 공룡의 알을 도둑질하는 그런, 지금까지 알려진 중생대 육상 도마뱀 중에서는 제일 커요. 네, 제가 보고를 했어요. 와. 근데 그거를 이제 공동 연구를 했는데, 네. 제가 도마뱀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일까 하다가 영국의 그 런던 대학교의 수잔 에반스 교수님이라고 예. 네. 계시는데, 그분께 원고를 몇 번 보내드리면서 수정 사항 같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음. 나중에는 결론은 이게 신종이다, 이름을 붙일 때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안을
드렸어요. 근데 네. 수잔 에반스 교수님은 이게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좀 멋있는 이름이 필요하다. 캐치한 이름이 필요한데 그래서 자기가 연구한 것 중에 일본 도마뱀들이 있는데 일본 도마뱀 중에 사쿠라 사우루스가 있대요. 그리고 네. 벚꽃으로 유명한 데여서 발견된 도마뱀이라서 사쿠라 사우루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성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 물어보셨는데 녹차잖아요. 녹차. 그리고 그린티 사우루스라고 할 수도 없고 넉차 사우루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다른 걸 하고 싶다. 네. 제가 메일을 드렸죠. 그냥 메일 보내면 바로 답장이 와요. 거의 네. 카톡 하듯이 대화하는 느낌이네요. 네, 메일을 보냈는데 새벽에도 막 와요. 네. 그쪽에 분명히 새벽인데 음. 그러면은 그 한국에 찾아보니까는 뭐 위인들 많은데 위인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 어떻겠냐? 뭐 이순신 사우루스나 세종 사우루스. 예. 근데 알 훔쳐먹는 도마뱀한테 아 그러네. 그러네. 아, 그러네요. 그 습성이 있는데. 네. 네. 좀 약간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아니 홍길동 사우루스, 엄복동 사우루스 왜 나온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뼈 화석들은 중생대 때 만들어진 뼈 화석들은 대부분 다 검은색 화석들이 많이 나와요. 예. 네. 뼈 화석들이 많이 변성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보성 지역 같은 경우 특이하게도 뼈가 하얀색으로 보존이 돼요. 그래서 하얀 도마뱀이라고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아스프로가 하얀이란 뜻이에요. 하얀 도마뱀. 아스프로사우루스. 네. 그래서 그것도 뭐 괜찮은 것 같다 해가지고. 실망하시다 포기하신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아 뭔가 네. 약간 멋있는 절 같은 거 없었나? 약간 불국사우루스. 죄송합니다. 오늘 좀 실패를 많이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엄복동 사우루스는 왜 나온 거죠? 결국은 이제 아스프로사우루스 비봉리엔시스가 됐어요. 비봉리에서 발견돼가지고. 비봉리엔시스. 네. 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런 새들이 되게 옛날에 많이 살았어요. 저기 네. 긴 꽁지깃을 갖고 있는 라켓형 꽁지깃을 갖고 있는 조육류들이 살았고요. 네. 되게 다양했어요. 저 공자새 같은 경우는 까마귀만한 크기였고요. 작은 종류도 있었어요. 크라토아비스라고 하는 얘는 또 이제 그 반대새 쪽에 해당되는 얘인데 네. 참새보다 작았어요. 공자새처럼 꽁지깃을 그대로 갖고 있죠. 네. 저걸 되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게 지금 컴프키우스 오르니스의 표본들인데 예. 네. 꽁지깃이 있는 게 있고요. 오른쪽 게 없네요. 없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암수가 아닐까 네. 라고 봤는데 근데 이제 꽁지깃이 있는 게 뭐 덩치가 더 큰다든지 이런 게 데이터가 특징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안 나왔대요. 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꽁지깃이 깃털거리 하면서 꽁지깃이 빠진 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한마디로 탈모라는 거죠. 그죠?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어, 네. 예,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아예 아니다. 저 꽁지깃 자체가 없어진 퇴화한 별개의 종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아직은 몰라요. 비슷한 진화 계통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긴 꽁지깃을 갖고 있는 애도 있고 짧은 꽁지깃을 갖고 있는 애도 있고 꽁지깃이 아예 없어진 애들도 있고요. 생각보다 다양해요. 그래서 알기가 좀 어렵죠. 그런 거는 사실. 오, 뭐죠? 파라프로토테릭스라고 하는 조익류인데 얘는요. 저 화살표로 표시까지 해놨어요. 네 개나 있어요? 4개나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은 라켓형 깃털을 갖고 있는 얘예요. 이야. 저 같은 경우 2마리가 발견된 게 아니라 이거 슬랩으로 지금 찌부가 돼가지고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지금 돌을 쪼갰더니 양쪽에 지금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예. 한 마리군요. 한 마리예요, 한 마리. 복원을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우와. 예쁜데요? 네. 그 복원도는 아쉽게도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봤는데. 그냥 그만큼 조육류가 되게 흥미로운 생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별 관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꼬리만 봐도 신기해요. 저 꼬리가 또 되게 재밌는 게 구조 자체도 되게 특이해요. 그냥 길쭉한 깃털이 아니에요. 저게 꽁지깃이 호박 속에서 나온 게 있어요. 화석화된 송진 안에 보존이 된 꽁지깃이 또 발견이 됐어요. 예. 오. 봤는데 보통 깃털은요 각질로 된 깃대가 있고요. 그다음 옆에 이제 깃가지들이 뻗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가운데 있는 예. 깃대는요 속이 비어 있어요. 자르면은 단면이 원형이에요. 네. 네.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새는 다 그렇거든요. 근데 쟤는요 라켓형 꽁지깃을 자르면은 단면이 C자형이에요. 네, 대나무를 잘랐는데 한쪽이 없는 거예요. 한쪽이 한쪽 없네. 면이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형태이기도 했고 저 깃대를 이루고 있는 그 각질의 두께가 A4 용지 두께보다도 얇아요. 이야. 네,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구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꽁지깃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네. 또 다른 호박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 네. 이 안에 보시면은 호박 안에 새끼 조육류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보이시나요? 네. 하얀 저 밑에 발톱인가 저거? 예, 왼쪽 위에 날개도 있고요. 오른쪽 위에는 머리도 있어요. 한 마리가 송진 안에 빠진 거예요. 통째로. 어머나. 네. 저 밑에 스케일이 지금
1cm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진짜 작은 공룡은 거네요. 몸 길이가 한 4cm밖에 안 돼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네. 동물인 거예요. 저거를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비교적 최근에. 네. 마이크로시티를 찍어봤어요. 찍었더니 제 왼쪽에 있는 게 마이크로시티가 촬영해서 나온 거예요. 네. 날개랑 뒷다리랑 머리랑 목이 나왔고요. 아이고야. 저걸 토대로 복원된 모습이 바로 저거예요. 제 애기네요. 완전 애기다. 네, 완전 애기죠. 너무 새 같네요. 그죠. 근데 조류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빨도 있어요. 이빨이 있군요. 네. 그리고 앞발톱도 있어요. 그러네요. 딱 발톱과 이빨. 네. 그게 좀 조류랑 다른 점. 그리고 조류와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얘는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개체예요. 네. 근데 오늘날 조류는요, 태어났을 때 보면은 솜털 같은 게 털만 덮여 있어요. 얘네는 태어났을 때부터 하늘을 날았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둥지를 또 땅속에 놨어요. 깨어나는 족족 바로바로 그냥 날아서 나무에 올라가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와. 그래서 얘네들가 되게 천천히 자랐어요. 큰 날개깃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드는 일이다 보니까는 뭐 많이 먹어도 다 깃털로만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성장을 빨리 못하는 거예요. 얘네가 성장 과정을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거의 완벽한 날개깃을 갖고 있고요. 네. 청소년기 때부터 꼬리에 성선택용 라켓형 깃털이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안될과학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성선택용 구조는 어른이 됐을 때, 어른이 되기 바로 직전에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건 되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음. 어른이 된다는 거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생식. 맞아요. 섹슈얼 매추리티가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성적 성숙이랑 네. 그 다음에 스켈레털 매추리티가 있어요. 아. 골격학적 성숙. 어. 사람은 성적 성숙도가 먼저 와요. 골격은 아마 20대에서 끝날 거예요. 이 동물도 보시면은 청소년기 때 성선택용 구조가 나와요. 그 얘기는 골격이 다 자라기 전에 이미 성적으로 성숙했다는 걸 의미를 해요. 네. 이야. 사람이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옛날에 살았던 대부분의 공룡들이 원래는 골격적 성숙도가 시작되기 전에 성적 성숙으로 다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조류는 그렇지 않아요. 조류는 반대예요. 조류는 골격 성숙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적 성숙을 해요. 와, 이거 되게 큰 차이다. 네. 네, 큰 차이네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둘 다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네. 있는데, 성적 성숙도가 빨리 오면은 좋은 거는 산란을 빨리 하겠죠. 네. 새끼를 빨리빨리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적 성숙도가 늦게 오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골격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죽는 애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오래 살면 살수록 경험이라는 걸 많이 얻기 때문에 예. 경험이 많은 개체는 잘 안 죽어요. 알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는. 그래서 보다 더 잘 새끼를 기를 수가 있겠죠. 아, 네.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조류를 제외한 나머지 조육류들은 대부분은 다 저런 식으로, 그래서 성적 성숙도가 먼저 오고요. 다 자라는 데는 막 몇 년씩 걸려요. 공자새 같은 경우도 다 자라는 데 5년 걸렸어요. 어. 까마귀만 한 동물인데 5년이나 걸린 거예요. 네. 오늘날 까마귀는 아마 1년도 안 걸릴 거예요. 대신 성적 성숙도는 더 늦게 오긴 늦게 하지만 오는 골격적 성숙도는 1년이면 와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를 형태적인 것뿐만 아니라 골 조직학적인 연구도 이걸 뒷받침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좀 조류가 아닌 조익류의 왼쪽에 있는 게 뒷다리고요. 뒷다리에 대퇴부를 보시면은 살짝 잘려 있어요. 그거의 단면이 지금 가운데 슬라이드고요. 보시면은 허벅지뼈의 단면이 동글동글하겠죠. 가운데 검은색은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주변으로 보시면은 약간 주름진 구조가 있어요. 저게 골수골이에요. 저게 무슨 구조냐면은 산란기에 접어든, 뭐 산란한 지 얼마 안 된 알라는 동물들이 거기다가 이제 칼슘을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번식이 가능한 얘예요. 네. 어. 근데 그 구조 위로 보시면요, 푸른색 화살표로 표시한 구간을 보면은 저기에 성장선들이 찍히거든요. 컴팩트 본인데 보시면은 얘는 지금 1살 혹은 2살 막 접어들 때 죽은 애예요. 그러니까는 골격적인 성숙을 하기 전에 얘는 이미 죽었지만은 성적으로는 성숙한 애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 진짜 새 종류 네. 애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새 종류 보면 다 그냥 하늘 나는 새처럼 생겼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새들처럼 되게 다양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타고프테릭스라고 하는 이렇게 하늘을 날지 못하는 목 짧은 타조처럼 생긴 애들도 있었고요. 네. 얘네들은 이제 거대한 목긴 공룡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어. 네,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크티오르니스라고 하는 조익류인데 얘도 조류가 아니에요. 근데 바다 환경에서 살았고 물갈퀴도 갖고 있었고요. 갈매기처럼 생겼는데 불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빨이 있죠. 아. 이빨이 있어요. 조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물새처럼 생긴 애들도 있었고요. 아예 바다로 들어간 애들도 있어요. 어머. 지금 저기 하얀색 큰 날개를 갖고 있는 애는 지금 익룡이고요. 네. 프테나노돈 암컷이고요. 네. 그 암컷이 지금 물고 있는 물고기를 뺏으려고 하는 조익류 2마리가 있어요. 어. 쟤네가 이제 헤스페로로니스라고 하는 조익류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런 가마우지와 비슷하게 수렴 진화한, 특히 이제 갈라파고스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가마우지들은 날개가 퇴화했거든요. 네. 얘네들 보면 날개가 거의 없어요. 어. 그냥 퇴화한 종류의 조익류예요. 이빨은 또 갖고 있고요. 되게 다양한 조익류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다양한 조익류들이 살고 있을 때 네. 조류가 나타났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 지금 나오고 있는 조류 같은 경우는요, 아스테리오르니스라고 하는 조류예요. 얘는 확실히 조류예요. 이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동물의 화석은요,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 윗부분에 있어요. 예. 근데 잘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은 저기 지금 퇴적물 안에 퇴적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뼈가 너무 얇아가지고요, 화석 처리를 못했어요. 대신에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했냐면은 네. 마이크로 CT 촬영을 해서 안에 있는 뼈들을 이미지화해서 그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 저 머리뼈 가서 보러 가야지 해가지고 저 박물관에 가서 서랍 열면은 저 돌멩이 상태로 있을 거예요. 아하. 볼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슬라이드의 오른쪽 밑에 보면은 저거는 3D 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인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동물 같은 경우는요, 별명이 있어요. 원더 치킨이에요. 왜 원더치킨이에요? 닭의 조상이에요. 아. 닭의 조상 중 하나예요. 와. 네. 백악기 때 이미 닭 그리고 오리의 조상벌에 해당되는 동물이 살고 있었어요. 공룡이 이제 공룡 시대가 끝나기 전에. 그러다가 6,600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은 소행성이 충돌을 했어요, 지구와. 네.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예. 그래서 산불도 일어나고 태양도 가려지고 핵겨울이 찾아와가지고 거의 뭐 짧게는 뭐 한 몇 년, 네. 뭐 최대 10년 동안 햇빛이 가려져가지고 생태계가 완전 붕괴를 해버립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조육류 혹은 이제 공룡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조류죠. 네. 예. 나머지 조육류도 새처럼 생겼는데 걔는 살아남지 못했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힌트들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예. 뭐냐면은 조육류는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네. 이빨 있어야 되고. 이빨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날개. 맞아요. 깃털에 많이 투자를 하는 네. 애들이에요. 깃털 초반부터. 네, 네. 초반부터. 애기 초반부터. 때부터.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돼요. 네. 근데 먹을 게 없는 생태계가 붕괴된 환경이에요. 아 힘들죠. 살아남기 살아남을 힘들어요. 수가 없죠. 게다가 또 먹는 게 또 달라요. 저때 살았던 조류들은요, 씨앗을 먹고 살았어요. 핵겨울이 와도 먹을 게 없어도 땅 속에는 씨앗들이 남아 있거든요. 예. 네. 씨앗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조육류들은요,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다 보니까 주로 생먹이를 먹었어요. 아. 곤충, 동화뱀, 뭐 작은 포유류. 생태계가 붕괴한 상황에서는 먹을 거를 구하기가 더 어렵겠죠. 네. 예. 네. 그래서 조류를 제외한 나머지 조육류들이 특히 이제 반대새 걔네가 훨씬 더 번성했다 하셨잖아요. 거의 90%를 차지했었는데 네. 조육류 중에 사라졌어요. 아이고야. 야, 참. 절멸을 했어요. 인생이 참 어떻게 흘러갈지. 네. 예. 배팅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영원한 건 없다. 영원한 건 없다. 영원한 건 없다. 네, 영원한 건 네,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와. 아,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너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빨 있고 깃털 있고 유리할 것 같은데 왜 지금 조류는 다 이렇게 이빨 없고 이렇게 돼 있지? 그거 궁금했거든요. 네. 한 방에 날아갔네요. 싹 정리됐네요. 네, 싹 정리됐네요.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5무리가 남았죠. 네. 걔네들은 사실 묶어서 할 수가 있어요. 종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대부분이 사실 수강류예요. 공룡의 그렇군요. 대부분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도매 스타일로 팡팡팡 이렇게 한번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유 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